하늘에서 무언가가 날아왔다. 검은 소의 덩어리 하나. 일본 병사들이 호기심에 다가갔다. 그 순간 굉음과 함께 그것이 터졌다. 안에 박혀있던 수십 개의 쇠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단 한 발이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일본 측 기록은 이렇게 적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1992년 조선의 한 성벽 위에서 세계 최초의 시한폭탄이 작동하고 있었다. 부산 상륙 19일 만에 한양 함락, 2달 만에 평양 점령, 일본의 조총 부대 앞에 조선은 무기력했다. 일부에서 본 그대로다. 200년의 평화가 단 한 발의 총성으로 무너졌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절망의 한가운데 조선은 자신만의 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답은 일본이 가진 어떤 무기보다도 무서웠다. 일본의 조총이 가진 강점은 분명했다. 관통력, 그리고 사거리. 50m에서 100m까지 갑옷을 뚫는다. 하지만 약점도 명확했다. 발사 속도는 1분에 한 발에서 2발. 비가 오면 화승이 젖어 무력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살상에 한 발이 필요했다. 조선이 만든 무기는 달랐다. 한 발로 수십 명을 죽였다. 그 시작이 바로 비격진천로다. 비격진천로에 한자 그대로 풀면 날아가서 때리고 천둥처럼 진동하는 우레. 이름부터 무시무시했다. 발명자는 화포장 이장손, 선조 때 궁이시 소속의 무기 기술자였다. 그가 만든 것은 단순한 폭탄이 아니었다. 무게 약 23kg, 둥근 무소의 공안에 화약과 빙철, 즉 마름소에 같은 쇠조각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품 하나, 도화선의 길이를 조절하는 죽통이었다. 이 죽통이 핵심이었다. 안쪽에 도화선을 감는 횟수에 따라 폭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다. 짧게 감으면 빨리 터지고 길게 감으면 늦게 터진다. 발사 방식은 단순했다. 대왕우라는 큰 화포에 비격진천뢰를 넣고 쏜다. 사정거리는 약 500보에서 600보, 미터로 환산하면 600m에 달했다. 떨어진 순간 폭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병사들이 이게 뭐지? 하고 다가왔다. 그리고 터졌다. 세계 최초의 시한폭탄이 그렇게 전장을 지배했다. 무기만이 아니었다. 조선에는 이미 체계적인 화기 시스템이 있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크기별로 4종류. 가장 큰 천자총통은 사거리 1300보, 가장 작은 황자총통도 1100보까지 날아갔다. 그리고 개인 화기, 승자총통. 김지가 만든 이 무기는 한 자루의 산탄, 즉 작은 탄환 여러 발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었다. 근접전에서 조총을 압도했다. 일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진군하고 있었다. 1592년 음력 10월, 일본은 한 가지 결심을 한다. 호남 진출. 조선의 곡창지대를 장악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그 길목에 자리한 것이 바로 진주성이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관문. 이곳을 뚫지 못하면 일본은 호남으로 갈 수 없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직접 명령을 내린다. 진주성을 함락하라. 일본군 약 3만이 진주성을 향해 진군했다. 조선군의 병력은 단 3,800명이었다. 이 압도적인 열세를 뒤집을 사람은 단 한 명. 진주 목사 김시민. 그는 무관 출신으로 39세였다. 일본군이 오기 전부터 그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진주성은 반드시 공격받는다. 그래서 그는 미리 준비했다. 화약 500건을 비축했다. 총통 70여 자루를 새로 제작했다. 백성들에게 무기 다루는 법을 가르쳤다. 활을 쏘는 법, 돌을 던지는 법, 끓는 물을 붓는 법까지. 그가 만든 것은 군대가 아니었다. 도시 전체를 무기로 만든 것이다. 음력 10월 5일, 일본군 3만이 진주성에 도착했다. 그들은 자신만만했다. 조총 부대 앞에 어떤 성도 버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성벽 위에서 검은 쇳덩어리가 날아왔다. 일본군 진영 한가운데 떨어졌다. 잠시 정적, 그리고 폭발, 비격진천로였다. 한 발이 떨어질 때마다 진영 한 구역이 통째로 사라졌다. 일본군은 이 무기를 처음 봤다.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다. 첫날 그들의 사기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2일차, 일본군이 사다리를 들고 성벽으로 돌격한다. 그 순간 성벽 위에서 일제 사격이 시작됐다. 승자총통의 산탄이 사다리를 오르던 일본 병사들을 휩쓸었다. 현자총통의 탄환이 일본군 진영에 박혔다. 그리고 평민들이 가세했다. 노인은 돌을 던졌다. 여인들은 끓는 물을 부었다. 아이들은 화살을 운반했다. 기와장이 떨어지고 집불이 날아갔다. 진주성은 군인의 성이 아니었다.
도시 그 자체가 싸우고 있었다. 4일차 일본군은 거대한 공성탑을 만들었다. 높이 10m의 나무 구조물. 그 위에서 조총수들이 성안을 향해 사격하기 시작했다. 김시민은 결단을 내렸다. 현자총통을 그쪽으로 돌려라. 직격이었다. 공성탑이 무너졌다. 그 위에 있던 조총수들이 함께 떨어졌다. 6일차 일본군은 마지막 총공세를 시도했다. 사다리 수십 개가 동시에 성벽에 걸렸다. 김시민이 직접 지휘하며 성벽 위를 뛰어다녔다. 그 순간이었다. 조총탄 한 발이 그의 이마를 스쳐갔다. 김시민은 쓰러졌다. 그러나 김시민은 죽음을 숨기라 명했다. 자신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일본이 알면 사기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하들은 그를 들것에 실어 옮겼고 전투는 계속됐다. 음력 10월 10일 7일째 일본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비격 진철로의 폭발음, 총통의 일제 사격, 끝없이 떨어지는 돌과 끓는 물,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조선인들의 의지였다. 일본군은 시체를 끌고 후퇴했다. 사망한 지휘관급만 300명 이상, 병사 사망자 1만여 명. 후퇴하면서도 조선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시신을 불태우며 갔다. 그만큼 처참한 패배였다. 승리한 진주성. 그러나 그 안에서 김시민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11일 후 1192년 음력 10월 18일 그는 39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마지막까지 그는 자신의 죽음을 숨기게 했다. 백성들이 동요할까 두려워서였다. 진주대첩은 한산도 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기록된다. 일본의 호남 진출을 막아낸 결정적 전투, 그리고 조선의 화력이 일본의 조총을 정면으로 압도한 첫 번째 사례였다. 조총은 한 사람을 죽이는 무기였다. 비격진 철로에는 한 발에 수십 명을 죽이는 무기였다. 조선은 평화의 200년 동안 무기 기술을 잊지 않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쓸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김시민은 그 무기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영혼을 끝까지 지켜냈다. 다음 편에서는 진주성에 또 한 번 닥친 비극을 다룬다. 1193년 6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9만 대군을 보낸다. 1차 진주성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그곳에서 조선은 다시 한번 도시 전체로 싸우게 된다.